저 수탉과 손절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래.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물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수탉과 손절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숲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끼니를 때우곤 했답니다. 이제 숲에도 도토리가 얼마 남지 않았던데. 걱정 말아요, 영감. 좀 더 아껴 먹으면 이번 겨울까진 먹을 수 있을 테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까놓은 도토리를 들고 가다가 그만 도토리 하나를 마루 구멍 사이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쿠, 도토리가 구멍에 빠졌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그새 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참 신기한 도토리군. 벌써 싹이 자라났네. 영감, 이 싹이 자라 큰 참나무가 되면 도토리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럼 당신이 도토리를 주우러 숲속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참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할아버지가 마룻바닥과 지붕을 뜯어주자 참나무는 바닥과 지붕을 지나 하늘 높이 쑥쑥 뻗어나갔어요. 이제 참나무가 다 자랐네. 내일은 도토리를 따러 올라가 봐야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자루를 메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경치가 아주 좋구나. 에? 그런데 저건 뭐지? 도토리를 따려던 할아버지는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구름을 밟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수탉과 곡식을 찌울 때 쓰는 손절구였어요. 황금 벼슬을 한 수탉과 파란색 손절구라. 할멈에게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네. 할아버지는 수탉과 손절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손절구를 받은 할머니는 여기저기 만져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멈, 여기다 뭘 찌어 먹을까? 글쎄요, 제가 한번 찌어볼게요. 할머니가 손절구를 찌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어있던 절구 안에서 팬케이크와 만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영감, 이걸 보세요. 팬케이크와 만두예요. 이젠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부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숲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어.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내주시오. 어서 오세요, 나으리. 이 손절구로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손절구를 찌자 이번에도 팬케이크와 만두가 한가득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었다니.
손절구가 탐이 난 부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그 말을 내놓으며 손절구를 팔라고 했어요. 이 손절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날 밤 부자는 손절구를 몰래 빼앗아 달아나 버렸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절구를 잃고는 몹시 슬퍼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손절구를 다시 찾아드릴게요. 다음 날 부잣집으로 날아간 수탉은 담 위에 올라앉아 크게 소리쳤어요. 꼬꼬댁! 나리! 우리의 소중한 보물 파란색 손절구를 돌려주세요! 꼬꼬댁! 꼬꼬꼬! 수탉이 시끄럽게 울자 화가 난 부자는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저 시끄러운 녀석을 물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우물에 빠진 수탉은 우물에 고인 물을 전부 다 마셔버렸죠. 수탉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다시 부자 앞으로 갔어요. 꼬꼬댁! 나으리! 우리의 소중한 보물 파란색 손절구를 돌려주세요! 꼬꼬댁! 꼬꼬! 저 시끄러운 녀석을 난로에 던져버려라. 하인은 수탉을 잡아 뜨거운 난로 안으로 던져버렸어요. 작은 불이야, 작은 불이야, 물을 콸콸 쏟아부어라! 수탉이 주문을 외자 조금 전에 마셨던 우물물이 부리를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활활 타오르던 난로불은 금방 꺼져버렸지요. 난로에서 빠져나온 수탉은 손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자에게로 갔어요. 꼬꼬댁! 나리! 우리의 소중한 보물 파란색 손절구를 돌려주세요! 꼬꼬댁! 꼬꼬꼬꼬! 수탉이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은 시끄럽다며 모두 나가버렸죠. 아니, 저놈의 덕이. 여보게들, 어딜 가나? 이런! 부자가 손님들을 뒤쫓아가느라 손절구를 떨어뜨리자 수탉은 얼른 손절구를 낚아채 집으로 날아갔어요. 꼬꼬댁! 할아버지! 할머니! 수탉이 손절구를 들고 날아오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우리 수탉이 정말 손절구를 찾아왔구나. 수탉아, 고맙다. 수탉과 손절구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일 거야. 우와, 이 먼지! 저렇게 칼을 휘두르며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나무를 해서 내다 팔려고 산에 갔다가 동굴 앞에서 무서운 도둑들을 보게 됐어요. 열려라, 참깨! 도둑의 두목이 외치자 동굴의 바위문이 덜커덩 열렸어요. 얘들아, 보물을 집어넣어라! 도둑들은 동굴 속에 보물을 집어넣고는 말을 타고 떠났어요. 동굴 문을 닫을 때 역시 닫혀
열려라 참깨 하고 주문을 외웠죠. 도둑들이 가버린 후 알리바바는 동굴 앞에서 똑같이 외쳐봤어요. 열려라 참깨! 동굴문이 열리자 알리바바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엔 눈부신 금은 보화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우와, 굉장한데! 알리바바는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리바바는 금화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 형 카심에게 저울을 빌렸어요. 카심은 알리바바가 저울을 무엇에 쓰려는지 궁금했어요. 가진 것도 없는 알리바바가 뭘 달아보려는 걸까? 저울 밑에 꿀을 발라놨으니 곧 알게 되겠지. 카심의 속셈을 모르는 알리바바는 저울로 금화를 달아봤어요. 금화 한 잎이 저울 바닥에 찰싹 붙어버렸지만 알리바바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저울 밑에 금화가 붙어있는 걸 본 카심은 알리바바에게 달려갔어요. 네 이놈! 저울에 달 만큼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알리바바는 형에게 동굴과 주문 얘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욕심 많은 카심은 낙타를 10마리나 데리고 동굴로 찾아갔어요. 동굴에 들어온 카심은 신이 나서 보물을 자루에 가득 담았어요. 그런데 자루를 낙타에 싣고 나오려 할 때 동굴 문을 여는 주문이 생각나지 않는 거였어요. 뭐였지? 열려라 포리! 이것도 아니고 열려라 쌀! 열려라 완두콩! 카심은 온갖 곡식의 이름을 다 불러봤지만 동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보물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카심은 그만 동굴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후 도둑들이 동굴로 돌아왔어요. 도둑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는 카심을 보고는 얼마 전 금화를 가져간 사람이 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금말을 가져간 놈이 바로 너로구나. 금화가 없어진 것에 화가 나 있던 두목은 카심을 죽이고 말았어요. 다음 날 카심을 찾으러 동굴로 온 알리바바는 죽은 카심을 보고는 몹시 슬퍼하며 시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동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카심이 없어진 걸 알고 더욱 화가 났어요. 시체를 가져간 놈이 내 보물도 가져갔을 거다. 그놈을 찾아와라. 그날 밤 부하 도둑 중 하나가 알리바바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 문에다가 표시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알리바바의 하녀인 마르자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런, 도둑들이 우리 주인님을 해치려나 봐. 영리한 마르자나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든 문에 도둑이 표시한 것과 똑같은 표시를 해뒀어요. 다음 날 밤 알리바바를 혼내주려던 도둑들은 온 동네 문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몹시 당황했어요. 대체 어느 집이냐? 그게 분명히 한 집에만 표시를 해뒀는데.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한 도둑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야 했답니다. 다음 날 도둑들은 마을 사람에게 물어서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냈어요. 이번엔 두목이 기름 장수인 채 하며 알리바바의 집으로 찾아갔죠. 난 기름 장수요. 밤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어서 들어오세요.
당나귀는 뒷뜰에 있는 우리에 매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나귀들이 지고 온 기름 항아리 안에는 기름 대신 두목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마침 마르자나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기름을 얻기 위해 기름 장수가 싣고 온 항아리로 갔어요. 그때 항아리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목님, 지금 나갈까요? 마르자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두목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했어요.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재빨리 궁리를 하던 마르자나는 펄펄 끓는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전부 들이부었어요. 도둑들은 꼼짝없이 죽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알리바바는 두목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마르자나는 어떻게 하면 두목을 물리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들고 들어와 인사했어요. 손님께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서 보여드리도록 해라. 마르자나는 멋진 칼춤을 추며 점점 두목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곤 두목의 가슴을 칼로 찔렀어요. 알리바바는 마르자나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도둑들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알리바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마르자나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왜 하필 열려라 참깨 그랬을까? 참깨 말고 다른 곡식도 많은데 말이야. 거울은 참 재미있는 물건이지. 뭐든지 다 비추니까 말이야. 이번 이야기는 옛날 중국에 있었던 신기한 요술 거울에 관한 이야기란다. 요술 거울.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팬이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팬은 다리를 다친 거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팬은 정성스럽게 거북의 다리를 고쳐준 후 차오감에 놓아주었답니다.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며칠 후 팬은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과 마주쳤어요. 저는 차오강에 사는 용왕의 네 번째 왕자입니다. 거북으로 변해 있던 저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왕자는 갑자기 팬의 팔을 꼬집고는 사라졌어요. 깜짝 놀란 팬이 정신을 차려보니 꼬집힌 자리엔 거북 모양의 자국이 생겨나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팬은 흙 속에서 빛나고 있는 온갖 보물들과 거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보물이지? 아, 왕자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중에서도 거울은 착한 사람의 얼굴만 비춰주는 신기한 요술 거울이었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던 팬은 우연히 렌화 공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팬이 요술 거울로 공주를 비추자 그 후로 거울엔 언제나 렌화 공주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울로 매일매일 공주를 바라보던 팬은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름다운 렌화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침내 팬은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리에나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무리한 놈! 감히 공주에게 청혼을 해?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왕은 화를 내며 팬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편 렌화 공주는 자기에게 청혼한 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팬을 보기 위해 몰래 감옥으로 찾아갔죠. 저분이구나. 나에게 청혼을 하러 오시다니 분명 용기 있는 분이실 거야. 팬을 본 렌화 공주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팬에 대한 사랑이 싹 텄답니다. 렌화 공주는 왕에게 간절히 애원했어요. 아버님, 저도 팬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왕은 공주의 말에 더욱 화를 냈어요. 하지만 공주가 며칠 동안 울며 애원하자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팬과 렌화 공주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왕도 팬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팬과 렌화 공주가 자고 있는 방에 차오강의 넷째 왕자가 찾아왔어요. 왕자는 자고 있던 팬의 팔을 다시 꼬집고는 거울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러자 팬의 팔에 있던 거북 자국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지?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만 비추는 요술 거울이 있다면 내 얼굴도 비추어질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데려다주는 신기한 집신이 있대. 그 집신이 나한테 있으면 난 어디로 가볼까? 이상한 집신. 옛날 러시아 어느 마을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반은 어느 날 형님 집에 가다가 강가에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모스크바까지 간다오. 네? 걸어서 가면 6달은 걸릴 텐데요. 이 집신만 신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다오. 할아버지가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이반은 대체 어떤 신발일까 하는 생각에 몰래 할아버지의 집신을 신어봤어요. 그러자 발이 제멋대로 마구 움직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형님 집에 다다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발이 멈추질 않아. 이반은 걸음을 멈추려고 건초 더미에 나동그라졌어요. 그런 다음에도 발은 계속 버둥거렸지요. 이반이 얼른 집신을 벗자 발은 그때서야 잠잠해졌어요.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나 보다. 이반의 형님은 이반이 맨발인 걸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반, 너 왜 집신을 벗고 있니? 집신이 작아 발이 아파서 그래요. 마침 이웃에 사는 아킴이 그 집에 놀러왔다가 집신을 보게 됐어요. 아킴은 집신이 탐이 났어요. 꽤 괜찮아 보이는 집신인데 한번 신어볼까? 아킴이 집신을 신자 아킴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집에 닿았어요. 아킴은 걸음을 멈추려고 자작나무를 붙들었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아킴은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집신을 벗을 수 있었답니다. 집신을 훔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아킴은 집신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을의 부자가 지나가다가 아킴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아킴,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아킴은 부자에게 이상한 집신 얘기를 해줬어요. 부자는 그 집신을 무척이나 신어보고 싶어 했지요. 오호호, 그렇게 신기할 때가. 나도 한번 신어봐야겠군. 아킴이 말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는 집신을 신었어요. 부자는 아킴의 집 마당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어딘가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아킴, 나 좀 잡아주게! 들을 지나고 숲을 건너 강가까지 달려간 부자는 그만 강물에 풍덩 뛰어들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집신은 부자의 발에서 벗겨졌고 부자는 겨우 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집신은 강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다 다시 할아버지 손에 들어갔답니다. 정말 굉장한 집신인데? 그런 집신 한 켤레만 있으면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거인 아저씨가 왜 소년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 저 아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우리 한번 지켜볼까? 잭과 콩나무. 옛날 잭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얘야, 이젠 어쩔 수 없구나. 소라도 바람 먹을 것을 사와야겠다. 걱정 마세요. 제가 소를 팔아올게요. 소를 몰고 시장으로 가다가 잭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잭에게 소와 콩을 바꾸자고 하지 뭐예요? 안 돼요. 이 소를 팔아 우리 어머니 약을 사야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 콩은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요술콩이란다. 요술콩이요? 잭은 조금 망설였지만 요술콩이란 말에 콩과 소를 바꾸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콩을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잭, 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냐? 아유,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큰일이구나. 잭의 어머니는 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이 콩은 요술을 부리는 요술콩이래요. 요술콩?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어머니는 화를 내며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잭은 깜짝 놀랐어요. 창밖에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나 있지 뭐예요? 우와, 굉장하다. 정말 요술콩이네.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지? 한번 올라가 보자.
잭은 콩나무 줄기를 타고 한없이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자 커다란 궁전이 보였답니다. 누가 살고 있는 궁전일까? 이야, 정말 큰걸? 한번 들어가 봐야지. 잭은 궁전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무시무시하게 큰 거인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주문을 외워볼까? 많이 수리 알을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암탉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한 닭이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닭 같은데? 가만, 저 닭은 우리 집에서 도둑 맞은 닭이잖아. 잭은 거인이 없는 틈에 암탉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거인에게 들키고 말았답니다. 이놈! 거기 서라! 내 암탉을 내놔! 얼른 콩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야겠다. 잭이 콩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거인도 잭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놈! 잡히기만 해봐! 내가 혼을 내줄 테다! 땅으로 내려온 잭은 얼른 헛간으로 가 도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콩나무 줄기를 베어버렸어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란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세상에, 잭,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보세요. 제가 요술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잭은 거인의 궁전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이야기해드렸어요. 많이 수리 알을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그러자 암탉이 황금알을 낳았어요. 아니, 정말 신기하구나. 잭, 네가 착해서 그 할아버지가 널 도와주셨나 보다. 잭과 어머니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와, 부럽다. 나도 저런 요술콩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높이 올라가 세상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야, 보름달 참 밝기도 하다. 근데 저 아가씨는 왜 저렇게 슬피 달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카구야 히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대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어느 날 대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간 할아버지는 이상한 대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니, 대나무에서 빛이 나오다니. 그 참 이상하네 그려. 신기하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대나무를 베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대나무 안에 한 예쁜 여자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아유,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대나무 속에 들어있다니. 할아버지는 아기를 조심조심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 아기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이 틀림없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에게 카구야 히메란 이름을 지어주고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웠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대나무를 자를 때면 그 안에 늘 황금이 있었어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죠. 어느덧 카구야 히메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카구야 히메의 아름다움은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온 나라의 사내들은 카구야 히메를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끝까지나마 카구야 히메와 결혼하겠다는 5명의 사내가 있었어요. 카구야 히메는 아무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께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구해오는 분의 아내가 되겠어요. 카구야 히메는 5명에게 각각 한 가지의 물건을 구해오도록 했어요. 부처님의 그르신 돌발이, 금으로 된 줄기에 100옥 열매가 열려있는 나무, 불쥐의 털로 짠 옷, 용의 오색 구슬, 마지막으로 아기를 잘 낳게 해준다는 전설 속의 조개인 검은 태계오지였어요. 하지만 모두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사내가 카구야 히메를 찾아와 돌발이를 내놓았어요. 인도에서 한참을 찾아다니다 발견했습니다. 이건 가짜군요. 부처님의 돌발이는 오래되었어도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죠. 사실 근처에 있는 절에서 가져온 낡은 돌발이었죠. 첫 번째 사내는 부끄러워하며 슬금슬금 달아나 버렸답니다. 두 번째 사내는 사람을 시켜 금으로 된 줄기에 100옥 열매가 열려있는 나무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카구야 히메를 찾아왔죠. 얼마나 귀한 나무든지 간신히 구해왔소이다. 정말 진짜 나무인가 봐. 이젠 결혼할 수밖에 없구나. 그때 그 나무를 만든 사람이 돈을 받으러 찾아왔어요. 결국 가짜라는 게 들통나고 말았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내가 불쥐로 만들었다는 옷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중국의 상인을 시켜 특별히 구해왔습니다. 이게 진짜 불쥐로 만든 옷이라면 불에 넣어도 타지 않겠죠? 카구야 히메는 옷에 불을 붙여 보았어요. 그러자 옷은 금세 활활 타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 사내 역시 가짜를 가져온 거예요. 한편 네 번째 사내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용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용을 찾긴커녕 거센 폭풍을 만나 목숨만 잃을 뻔했답니다. 결국 네 번째 사내는 용을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내는 제비둥지에서나 얻을 수 있다는 검은 태개오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섯 번째 사내는 제비둥지에서 정말 뭔가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검은 태기오지를 찾았다. 이게 뭐야? 딱딱 쳐진 제비똥이잖아. 다섯 번째 사내도 역시 카구야 히메를 아내로 맞을 수 없었답니다. 카구야 히메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마침내 왕도 직접 카구야 히메를 찾아와 청혼을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폐하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카구야 히메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임금님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카구야 히메는 달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카구야 히메는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달이 둥글게 되어감에 따라 카구야 히메는 점점 더 슬퍼하며 훌쩍훌쩍 우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카구야 히메가 걱정이 되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좀 해보려무나. 사실 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달에서와 잠시 동안 머물렀던 것이에요. 보름날 밤이 오면 달에서 저를 맞으러 선녀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신 아버님 어머님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 몹시 슬퍼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왕에게 찾아가 카구야 히메가 달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왕은 할아버지의 집에 2,000명이나 되는 무사를 보내주었어요. 드디어 보름날 밤이 되었어요. 무사들은 활을 메고 할아버지 집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며 카구야 히메를 지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카구야 히메와 함께 선녀들을 기다렸어요. 달이 동그랗게 차오르자 눈부시게 빛나는 선녀들이 커다란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무사들은 선녀를 보자 모두 힘이 빠져 활을 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카구야 히메는 선녀들이 타고 온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카구야 히메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디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따금 달을 보면 저를 떠올려 주세요. 카구야 히메는 달빛이 빛나는 보름달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이 얘기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래. 달나라로 돌아간 카쿠야 히메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